한 주간 서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번 시간은 TBS 기자와 함께 최신 핫 이슈를 키워드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류미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바쁘셨나 봐요. 자, 첫 번째 키워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역사 따라 바뀐 운명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뭘까요? 역사. 네. 뭐 역사에 따라서 바뀐 건 한두 개가 아닌데. 그렇죠. 어제 서울시가 발표를 했죠. 광화문 광장을 재조성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세종문화회관 쪽으로 차로를 없애고 전체적으로 이제 시민 광장으로 만들고 광화문 앞쪽도 이제 역사 공원으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와 같이 이제 바뀌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발표한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앞쪽은 역사 광장이고요. 기존의 이 광화문 광장을 조금 더 확대해서 시민 광장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저 해태상이나 월대 같은 건 없고, 그렇죠. 거기를 이제 거대 대형 그 도로가 이렇게 가고 있고, 그 도로 가운데로 이렇게 섬처럼 있는 건데, 그거를 터서 이렇게 광장 2개로 만들고 우회 도로를 만들겠다. 그러면 사실상 뭐 지금 현재 위쪽의 도로를 갖다 한번 우회 도로를 이제 만드는 그런 형태로 결정이 된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되면은 뭐 역사적인 의미는 상당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이번에 이 광화문 광장 재조성의 큰 축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보행이고요. 두 번째는 역사성 이제 회복인데 보시다시피 이제 공간이 넓어지면서 시민들이 걸어 다니기에는 많이 편해졌죠. 그리고 역사성을 살리기 위해서 뭐 월대라든지 해태상 같은 것들을 이전의 위치로 다시 돌려놓는 작업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시민들은 걷기에는 편해지고 뭐 쉴 공간, 여유 공간은 많아졌지만 아무래도 기존의 10차선, 왕복 10차선이었던 도로를 6차선으로 줄였기 때문에 그 많은 교통량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우리가 역사적인 의미 또 광장의 어떤 사회화 뭐 이런 의미들은 굉장히 좋은데 일단은 또 여기가 뭐 너무 많이 막혀버리면 그 도심 전체가 마비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차를 갖고 들어오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전반적인 듭니다. 이제 서울시의 기조가 이제 걷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이제 밝혀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한양노선 내에서는 녹색교통진흥구역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행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같은 맥을 이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교통 문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왕이면 트램도 다니고 막 이랬으면 자, 촛불 집회를 거치면서 광장 민주주의의 상징이 된 우리의 광화문 광장이 거듭나서 정말 이제 그야말로 100년 이상 이렇게 우리들의 상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볼까요? 나도 이제 석박사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뭐 가방끈이 점점 더 길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명예 시민 학위제를 도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이제 서울 시민들이라면 누구나 이제 평생 학습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시민 대학이라는 것을 운영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하고 양질의 수업이 가능하도록 캠퍼스도 늘리고 수업도 뭐 늘리고 그야말로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석박사가 될 수 있게끔 만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뭐 지금 학사 과정, 석사 과정, 박사 과정 이렇게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뭐 석박사 되려면 그만큼 수업도 많이 듣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업 듣는 시간에 따라서 일단 좀 정해지는데요. 100시간을 들으면은 학사가 되고 200시간 이상이면 석사 뭐 이렇게 되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추가가 되면은 박사 학위를 받게 되는데요. 뭐 심화 과정이라든지 사회 참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과제를 수행하게 되면 이제 최고 등급인 박사까지 받게 됩니다. 아니 근데 서울 시민이 1000만이에요. 그렇죠. 1000만을 어떻게 수용을 다 합니까? 캠퍼스를 새로 짓지도 않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까지 운영됐던 것은 이제 시민청이랑 또 4개 권역에 이제 나눠서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제 올해 5권역으로 넓히고 2020년까지 100곳으로 만들겠다라는 대단한데요? 계획인데요. 뭐 방법이야 뭐 기존의 민간 그 기관과 협력을 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기관이랑 협력을 해서 다양하게 늘려나가겠다라고 밝혔는데 기존의 수업은요 인문학 위주였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 점점 이제 확대되는 과정에서는 뭐 사회학이라든지 아니면 뭐 미래학, 환경학 이런 것들도 추가가 됩니다. 뭐 사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데 네. 학위 받으면 어디다 쓰나요? 일단 자랑을 할 수 있고요. 나도 석박사다 자랑을 할 수 있고요. 일단은 이것과 연계를 해서 서울시에서는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건 정말 좋은 소식인데. 네. 그러니까 어쨌든 나도 뭔가를 배웠으니까 이걸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시민대학에서 내가 배웠으니까 그 가르침을 할 수 있는 강사도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수업이 정말 많잖아요. 그러니까 100곳이나 되니까 수업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떤 수업을 누가 어떻게 들으면 좋을지 컨설팅을 해주는, 상담을 해주는 매니저도 있거든요. 그런 자리로도 일자리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자리까지 연계를 하기 때문에 석박사 정도 도전해봐서 일자리도 얻고 정말 시민이라면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도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사실 근데 지금도 석박사가 넘치거든요. 저도 석사인데. 네. 그러니까 이 수업이 사실은 얼마나 내실이 있느냐. 이게 그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석박사라고 하는 명예자가 붙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름표를 딱 붙이는 것보다 수업이 정말 내실이 있어야 그걸 인정할 수 있는 분위기들이 생길 텐데요. 그렇죠. 너도 나도 하니까 뭐 그냥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부터 이제 어쨌든 이제 수업의 양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질적으로도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여러 전문가라든지 시민평가위원들을 둬가지고 수업의 질까지도 관리를 해서 정말 내실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기대가 좀 됩니다. 가까운 캠퍼스를 방문해서 좀 양질의 수업도 받고 사실 뭔가 배운다는 건 너무나 행복한 일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거기서 이제 석박사에 도전도 해보고 또 일자리도 또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일석삼조 이런 정도의 다조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한번 살펴볼까요? 한중합 작품이다. 이거 뭐 영화 얘기인가요? 뭐 여러 가지 한류도 생각이 나고 하는데 가장 최근에 있었던 거대 합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뭔데요? 미세먼지. 대단한 작품이죠. 미세먼지를 작품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 합작한 건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최근 지난달이었죠. 24일부터 27일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고농도 미세먼지 굉장히 힘들게 했죠, 우리를.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이번에 그러니까 원인 분석을 해본 그 그래프군요. 이게 지금 국립환경과학원이랑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최근에 이제 3월에 발생했던 미세먼지를 분석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발생한 거냐 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나타낸 부분 국외적 요인. 그렇죠. 그러니까 해외에서 발생한 요인이 이 정도이고 국내에서 발생한 것도 상당 부분 차지한다. 평균 값을 내보면 국외가 53%고요. 국내에서 발생한 게 47%예요. 이거 근데 눈으로 보니까 진짜 충격인 게 26일 날은 68%가 국내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중국만 탓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정부가 나서서 중국이랑 얘기를 해봐라 라고만 말할 수 있는 노릇은 아니라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되게 어쨌든 우리가 좀 뭔가 이렇게 심각하게 우리나라에서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만큼 뭔가가 우리도 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냐. 아니 이거 그림 이렇게 놓고 보니까 더 심각해 보여요. 아니 25, 26일, 그러니까 24일서부터 26일까지는 거의 대부분 국내 원인이에요.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진짜. 그러면 우리가 먼저 실천을 해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장 먼저 미세먼지의 그 주범으로 꼽히는 오래된 경유차. 이걸 좀 안 타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좀 노후 경유차 운행을 좀 줄여야 될 것 같고요. 생활 속에서 소소하게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어떤 게 있나요? 흡연 혹시 하시나요? 저는 안 하죠. 그러면은 그런 야만이 죄송합니다. 흡연자들께 죄송하지만 흡연을 할 때 이제 발생한 연기에서도 이제 미세먼지가 발생을 하고요.
또 한때 뭐 고등어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후라이팬이나 뭐 이렇게 음식을 가열할 때, 예. 네, 조리할 때 나오는 연기에도 미세먼지가 상당 부분 있고요. 예. 그것보다도 사실 우리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 있잖아요. 예. 그 발전소에서도 질소 산화물이나 유기화합물을 상당히 많이 배출을 하고 예. 있고 또 꽃샘추위 때문에 난방 보일러 틀으셨잖아요. 예. 그 보일러에서도 질소 산화물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뭐 사소하지만 전기 조금 아껴 쓰고 조금 예. 불편하더라도 예. 우리가 좀 감수해야 될 부분은 좀 지켜서 미세먼지를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니 근데 들어요. 전 개인적인 생각으로 더 편하게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어요. 보일러 같은 거 신형으로 바꾸면 네. 미세먼지가 덜 나오거든요. 아, 그쵸. 더 편하고 기능도 많고. 좀 이번 기회에 조금 돈을 이렇게 아껴서 잘 모아가지고 담배도 끊고 그 돈 갖고 이제 보일러 좀 바꾸고 좋네요. 차도 네. 이왕이면은 새 차로 좀 전기차로? 네, 전기차 같은 네. 걸로 바꾸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국가 정책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더 큰 그런 효과가 있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류미리 기자와 함께 해보니까 정말 즐거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